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새로운 경량 전투기인 F-16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이 전투기의 도입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8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조건으로 F-16을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기로 결정되면서 F-16 도입 문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1981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미그 23을 들여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정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력은 F5였는데 이 전투기는 미그 21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미그 23에는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오는 키스 브릿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입하게 된 기종이 F-16CD 블록 32였습니다. 총 40대가 도입된 이 전투기는 키스 브릿지의 약자를 따서 F-16PB로 불렸으며 블록 32로서는 미 공군을 제외하고 해외에 처음으로 판매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우리 공군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인 사이드 와인더는 운용할 수 있었지만 중거리 미사일인 암람은 운용할 수 없었고 적어도 침투 능력이나 야간 작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군 일각에서는 F5와 별 차이도 없는 전투기를 왜 도입했느냐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1985년 북한에서 미그 29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우리 정부는 항공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KFP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프랑스의 미라주 2000, 유럽의 토네이도, 노스롭의 F-20,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F-16, 맥도널 더글러스의 F-18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라주 2000과 토네이도는 사업 초기 제외되었고 F-20은 1984년 수원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한 경력이 있어 제외되었으며 결국 최종 경쟁에는 F-16과 F-18이 남게 되었습니다. 총 120대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F-16은 사업비 40억 달러, F-18은 50억 달러로 F-16의 가격이 더 저렴했지만 중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 쌍발 엔진으로 인한 안전성 등에서 F-18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내 물가 상승, F-18의 생산 단가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 50억 달러에서 63억 달러로 가격을 13억 달러나 증액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120대의 전투기를 도입해야 했는데 이 가격으로는 80대밖에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투기가 아무리 구식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어느 정도의 숫자는 맞추어야 했기에 전투기를 80대만 도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사업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재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 당시 F-16은 중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을 막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에서 조건을 만족하여 결국 1991년 KFP 사업의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F-16의 생산은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는 12대를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2단계는 36대를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것이며 3단계는 72대를 국내 면허 생산하는 것인데 이때 상당수의 부품 생산을 국내 업체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프렛 앤 위트니사의 F100PW 229로 결정되었습니다. F-16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과 프렛 앤 위트니사의 F-100 엔진이 모두 장착 가능한데 F-110은 성능면에서 약간 우수하고 F-100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도입된 F-16PB에 F-100PW 220이 장착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F-16에 F-100PW 229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모델은 94%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공군의 정비시설과 부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운용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 KF-16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KF-16의 레이더는 APG-68V5로 탐색거리 100km, 추적거리 85km이며 10개의 목표물을 추적해 차례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남남, 중거리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AGM-88 함대레이더 미사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그 밖에 각종 레이저 유도 폭탄과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16PB 40대, KF-16 1차분 120대, 2차분 20대를 도입하게 되면서 총 180대의 F-16을 보유하게 되는데 도입대 수가 많고 운용 기간이 길었던 만큼 추락 사고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대의 F-16이 추락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997년에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공군 지휘부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1997년 8월 6일 국산 1호기 출하식이 있은 지 38일 만에 KF-16 한 대가 엔진 정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한 달 후에는 같은 이유로 또 다른 KF-16이 추락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기체 조립을 담당하는 국내 업체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엔진 연료 공급과 관련된 일부 부품이 불량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프렛 앤 위트니사에서 한국 공군에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공군은 특정 모델의 F-16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은 1980년대에 도입된 F-16 PB형이었습니다. 블록 32형인 F-16 PB는 성능이 부족해 일선 조종사들의 성능 개선 요구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명칭이 F-16 PBU로 변경되는데 레이더는 APG-68 V7으로 교체되어 KF-16에 비해 오히려 성능이 강화되었으며 그 밖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링크-16, 피하 식별 장치, GPS 유도 폭탄 등을 운용할 수 있어 공격력은 KF-16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F-16의 제작 회사인 록히드 마틴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F-16의 성능을 블록 형식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근에는 블록 72에 해당하는 F-16V형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F-16을 운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블록 71호의 성능 개량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우리 공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능 개량은 두 개의 체계 통합 회사와 두 개의 레이더 제작 회사로 나뉘게 되는데 록히드 마틴은 노스롭 그루먼과 BAE 시스템즈는 레이시온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노스롭 그루먼의 SABR A사 레이더는 F-35에 장착되는 AN APG-81 레이더의 다운그레이드형으로 전자전 능력이 탁월하며 레이시온의 RACR A사 레이더는 F-18 전투기에 장착되는 AN APG-79 레이더의 크기를 줄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은 노스롭 그루먼이 우수하고 가격은 레이시온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가격이 저렴한 BAE 시스템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 체결 직전 이 사업은 곧 위기를 맞게 되는데 BAE 시스템즈가 총 8천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불만에 BAE 시스템즈는 그 원인이 품질 보증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개량된 KF-16에 추가적인 시험 비행을 해야 한다고 미 공군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1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2016년 우리 정부는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KF-16의 업그레이드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133대의 KF-16이 블록 72형에 해당하는 KF-16U로 개량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량 사항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A사 레이더 장착, 데이터 링크, 임무 컴퓨터 교체입니다. AN APG-83 A사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2배 긴 130km이고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링크 16이라 불리는 데이터 링크는 각 기체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 장비를 보유한 조기 경보기나 해군 함정, 육군의 공격 헬기와의 통합 작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4.5세대로 개량된 KF-16U는 203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킬 예정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공군은 북한 공군에 비해 성능이나 수량에서 언제나 열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KF-16의 등장으로 우리는 북한 공군을 성능면에서 압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량을 실시한 KF-16U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면 이러한 공중우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 KF-16이었습니다. 하늘의 방패 우리 공군은 최신의 F-16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함으로써 국외의 어떠한 공중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완벽한 영공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견적 필살의 매서운 눈초리로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전투 조종사들은 실전 위주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일당백의 능력과 자신감을 과시하며 적기를 초전에 경멸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 장병들은 세계 어느 나라 공군보다 우수하다는 자부심과 사기로 충천해 있고 국외의 어떠한 공중도발도 일격에 응징할 수 있는 정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은 물론 철동 같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전은 공군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는 속전속결의 작전 개념을 깊이 인식한 조종사와 정비사, 무장사와 관제사들은 사위일체가 돼 막강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비사들은 정비는 곧 전투다라는 각오로 막강한 공군의 밑거름이 되어 정비를 마친 우리 항공기가 작전 임무의 최대의 성능이 발휘되도록 완벽한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의 지혜를 터득한 정비사들은 고도로 전자화된 현대 공군을 완전 무결하게 운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정비 업무에 여념이 없습니다.